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잘 가는데 국내 증시는 차별화돼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깁니다. 오늘 김대중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네, 시장 상황과 또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처져 있는가. 디커플링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주식 편입 비중을 확대할 때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주셔가지고 네네.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뭐 위로가 되면서 네. 다만 네. 진짜 네. 쩔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차별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1기 때 2010년 11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은 아마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0에서 21,000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상승이 됐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장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관세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증거 부탄 그런 그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한 3, 4%씩 빠졌어요. 코스닥은 6%까지 장중에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3% 빠지고 LG화학 4% 빠지고 그리고 국내 주시장은 한 달 동안 디커플링 되어졌습니다. 국내 주시장은 그 자리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5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 넘어가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1950에서 25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시차를 두고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트럼프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때는 박빙이었죠. 대통령 부인 힐러리. 네, 힐러리. 박빙이 아니라 힐러리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박빙이 아니라 거의 뭐 게임 끝났긴 갑자기 생각보다 예상외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건 뭐지? 이 인간은 이렇게 되나? 이 방송을 트럼프가 볼지도 모르는데 네. 이분이 보시나? 네. 이분이 누구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사실은 한 번 했고 네. 대통령은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될 땐 박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도 높았죠. 많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또 충격이 좀 덜할 것도 같고. 그럼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주식을 다 팔고 위험을 회피하는 장이 있고요. 좀 기다려보는 장이 있어요. 요인이 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금리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다 팔고 쉬어야 됩니다. 현금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통상 이제 금리가 영향을 줘서 지수 하락하는 경우가 IMF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회복하는 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그런데 환율로 시장 하락이 작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1,000원에서 1,300원까지 갔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요. 9.11이 한 번 있었고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두어 달 정도 상황 하에서 주가가 제자리 과정을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금리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환율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요인.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서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11월 들어서. 그래요? 연기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해서 1조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최근에 연기금 1조 원 이상의 한 달 동안에 매수를 했던 적이 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주가 급락했을 때 바닥점에서 이때 한 2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나서는 잔잔하게 사고 팔고 하다가 11월 들어서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주체입니다. 연기금 매수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저평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PBR 0.85 지금 수준.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0.8이나 0.8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뭐 금융위기가 있었고 팬데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0.8 전후로 해서 0.6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0.8 전후로 해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공격적인 매도세가 우려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바르냐?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 주식과 채권을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데 이 판 자금을 빼가느냐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왔다 갔다 채권 주식 왔다 갔다 하느냐를 이제 판단해서 이게 리스크온이냐 리스크 오프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8, 9, 13개월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5조 정도 팔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올 한 해 평가 기준으로 보면 25조 원을 샀는데 8, 9, 10월에 15조 원 팔았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물론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있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25조 원을 매수를 했거든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돈을 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강화되고 위험 요소가 장존하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일부 팔아서 채권 시장으로 넘긴 상태에서의 보유 관점에서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트폴리오 변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은 예를 들어 기회가 되면 다 주식으로 올 수도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이게 빠져나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00원 넘어갔다가 정부 개입도 있었고 지금 1,380원대에서 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 흐름들을 봐서는 제가 4가지, 5가지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이 지금의 하락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최소 저는 12월 안에는 제자리 측면에서의 지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근거로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리라 하면 어느 정도? 2,600이 일단 제자리 시점이고요. 2,600에서 이제 목표치를 상향화한다라면 네. 뭐 2,8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말씀을 이제는 오히려 너무 늘려 있지 말고 네. 주식 편입을 확대해도 될다라고 하셔서 네. 네, 굉장히 위안이 되고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쩔어 있기 때문에 네. 의심이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뭐 밸류나 그렇죠. 그죠? 펀드멘탈. 오늘 과거의 어떤 뭐 이런 경험 네네. 수급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또 미국 대선이라는 변화가 있고 그죠? 트럼프 이기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반도체도 칩스법 그죠? 네. 반도체 2차전지 따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눌리면 사실 지수도 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그다음에 또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죠? 네. 수출이 안 되고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요인들 하나하나 다 제가 깨 부셔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예. 진짜 섹터로 들어가서 네,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논할 때 네. 타격감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과 같은 그 주가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 뇌피셜상으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또는 영향력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받는 영향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오히려 지금 과도하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피력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한 2,600 정도까지의 회복. 네. 회복은 대형주 중심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대형주가 못 가고 중소형주 장세하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지수를 연말 회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모르긴 오르더라도 하방을 잡았지만 네.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적으면서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 테마 장세로 보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제자리라고 하는 지수 관점을 2,600포인트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2,600포인트라고 해봐야 100한 뭐 1, 20포인트 그렇죠. 수준이면 네, 네. 정상 수준이라. 물론 이제 기존의 지수 대비해서는 아직 정상이라고 2,600에 볼 수는 없겠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120포인트라고 한다면 120포인트 지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선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수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주가가 이러한 과정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의 궤적을 그려줄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종목들이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 하나 추가로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 4-5가지의 내용에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굉장히 그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역수지 흑자죠. 기본적으로 지난 2개년, 그러니까 22년, 23년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역수지가 올해 한 400억 그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400억 달러 수준에서의 평균 환율은 보통 한 1,150원, 1,2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회귀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네. 지금 트럼프 이슈로의 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상승이었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는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움츠렸던 거를 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어떤 상방을 보면서 네. 좋게 보시는 섹터들을 뭐 이제 중요한 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깊게 네네. 얘기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강한 것들은 어떤 트럼프 랠리가 나타나면서 그렇죠. 네. 방산, 네. 조선, 뭐 우주항공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있고 반도체는 눌려 있고 2차전지 눌려 있고 네. 그렇죠. 바이오가 좀 올랐다가 바이오도 좀 이번에 눌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가 보면 오늘은 또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 있고 내수주가 음식료 이런 건 약간 또 방어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을 평가해 보면 그 기존까지 움직였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쉬어가는 어떤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네. 약발이들은 다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전력기기의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익단에서의 증가치가 계속 점증되면서 주가의 상승 곡선이 동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상승의 각도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강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킨 같은 경우에도 흐름에서 조금은 정체됐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정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사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 섹터에서 몇몇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지금 탄력도가 약화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우리가 테슬라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 섹터에서의 종목들은 저는 이 섹터는 좀 더 흐름을 가지고 주가 상승에 그 연동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자율주행은 그 테슬라에서 뭐 올해 안에 규제를 풀고 그 텍사스 쪽에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이미 뭐 움직이고 있죠. 네. 그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였고 내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로봇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속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제 기사에도 스페이스X 관람 같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은 좀 먼 얘기 같지만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이고 테슬라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슈는 시간차를 가지고 연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할 때에는 기존의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바이오보다는 테슬라 트레이드와 관련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제목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딩. 네. 그럼 트럼프 트레이딩보다 머스크 트레이딩이 더 효율적 예.
이라고 볼 수가 뭐 있겠죠. 힘이 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더 좀 지속감 좀 더 강하게 그죠? 네. 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연관된 흐름들이 네. 밀접하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방사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방비 들리고 전쟁은 끝낸다라고 하는데 이 방산이 또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시절에 2조 달러 규모로 의회를 승인받아서 이미 어느 정도 북미 쪽에 그 전력기기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태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기보다는 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진행 상태이고 SOC는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섹션 마무리하면서 주식 비중을 뭐 어느 정도나 좀 채우면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주식을 100으로 가지고 계세요. 늘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네. 더 사야 되는데 뭘 살 게 있어야 물려 있는데. 네, 그래서 네. 뭐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네.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에서 내가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어 더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끌어다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멘탈이 깨질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관점에서 비중을 늘릴 때다.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안정심리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실제 현장에서는 100%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약발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더 갈 여력이 있는 것인지 반도체 전략 세우겠습니다. 그러게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네. 매입 3조 원은 소각하고 그죠? 네. 나머지도 필요하면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주가가 발표한 날 미리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장중에 금요일 날 움직이고. 잠깐 나고 발표했죠. 네네. 네. 그 이제 한 이틀 동안 막 그날 7%가 올랐구나 주가가 올랐는데 너무 세게 올랐는데 근데 끝나고 발표해서 그죠. 그렇죠. 이자들이 알고 샀구만 다 알았구만. 미리 안 루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알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7%가 못 오르죠. 그렇죠. 그날 3% 올랐다면 바닥인식 그죠. 그렇죠.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7% 6%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저희가 방송하는데 오늘은 또 조금 이제 조정권역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 얘기를 여쭈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뉴스에 약발은 다 한 것입니까? 단기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8일부터 자사주 매입 시작했죠. 그제부터 네. 2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사주 매입 성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 번, 그러니까 최근래에 3번 있었다라고 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15년에 있었고 17년에 있었고 이번에 있는데 15년 이제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15년에는 뭐 주가가 몇 프로 오르고 17년에는 뭐 몇 프로 올랐고 지금도 그래서 몇 프로가 올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 삼성전자의 자사주는 15년과 17년 지금이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15년과 17년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5년 상황에서 물론 그 당시에 주가가 하향권의 흐름에 있었지만 저점은 깨지 않았었고 그때 박스피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그냥 일반적 수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 17년은 주가가 상승 궤적에서의 흐름의 진행 과정이었거든요. 15년에는 왜 그럼 자사주 매입을 한 10조 정도 했느냐? 2014년 말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갑작스런 이제 그 병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에 대한 위기설들이 그때 막 시장에 그 정체성, 그러니까 위기설,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10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내용에서의 진행이었고요. 17년도에는 또 어떤 현상에서의 흐름이 있었냐면 이건 회장이 아마 19년, 20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 어차피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또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그 중요한 때였어요.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이고 그 아랫단에 삼성생명이 있고요. 그 아랫단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가치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약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은 그 금산법에 있어서 일부 종목, 특정 종목 10% 이상 가지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매각해야 되고 그러면 지배력이 강화되는. 그래서 성격이 15년과 17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는 논점이고 네. 지금은 단순하게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10조 규모로 단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18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고 이게 2월까지 이제 1차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막 올라갈 거라고들 다들 생각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게 되면 매입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매입 발표 전후로 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지만 실제 매입 기간에 주가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의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날 종가 수준에서 한두 틱, 장중에는 또 한두 틱. 그렇죠. 막 올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받기만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 규정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올려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락을 방어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럼 최근에 약발 다 했느냐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단순하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 삼성전자 물론 88,000원 고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래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6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한 20% 빠졌거든요. 5만 원대에서 5만 8천 원까지 한 15% 17% 올라왔어요. 어찌됐건 간에 자사주 매입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면 20% 빠지고 17% 올라왔으면 단순하게 여기서 일부 조정을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의 진행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자사주 매입은 뭐 2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추가로 7조 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제어할 수 있는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탄력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매수세가 뒷받침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어야 될 게 외국인의 매도이죠. 저는 외국인의 매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 동향, 그러니까 창구 동향을 최근에 한두 달 내에 매도 동향을 쭉 보게 되면 일관된 창구 동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월 달은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모건이 집중적으로 팔았다고 하면 11월 달은 JP가 팔고 JP가 모건이잖아. JP 모건이죠. 모건 스탠리의 JP 모건이 이렇게 각각 팔아요. 그러니까 창구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비관적인 전망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리더십 부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모든 주체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각각 창구가 달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시장에 들어왔던 지점에서의 평균 가격과 로스컷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집중화되고 이 매도 소진이 되면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세적으로 매도 창구가 진행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최근 5만 원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기계적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포트폴리오 내에서 몇 프로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 매도에 의해서 최근까지 하락을 보여줬고 여기에 전환점을 만들어야겠죠.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삼성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말고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황 개선의 어떤 내용, 시그널, 분위기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삼성전자 16조 샀고요. 올해 15조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산 만큼 올해 판 건데 지분율 구조에서도 뭐 52%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아주 비관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기계적 매도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좀 집중화되었다. 삼성전자에서.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규모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지고는 있지만 이전에 산 물량에 대한 해소 과정 그리고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하락은 방어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분위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반도체 산업 쪽으로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보죠. 네네. 최근에 이제 우려들이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AI 때문에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레거시도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업황이 특별히 내년은 이제 안 좋다. 네. 이런 논조가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지금 비교적 강하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 산업이 안 좋으면 뭐 사실은 종목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다기보다는 좋아짐의 속도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 반도체를 논할 때 삼성전자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내용을 이제 끌어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 내에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한 50조 했고요. 22년도에 40조 했고 지난해 7조 원 했다가 올해 3분기까지 해서 26조니까 대략 올해는 한 35조 맞출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좋아졌다는 건 다 명백하게 숫자로 보여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 사업부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분기별로 짧게 끊어서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이익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6조 6천억이었습니다. 2분기에 개선됐죠. 2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세부 데이터를 삼성에 발표하지만 7조 중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에는 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와 반도체 산업이 안 좋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반도체 출하량이라든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당연히 좋아졌고요. 올해 내에서도 급격하게 침체로의 상황은 아니다. 메모리 분야이다. 다만 이제 삼성이 위기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파운드리 부분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 여기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현장에서는 20%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 개선이 되는가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모멘텀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삼성의 주가 하락 요인은 좀 과도한 거고 삼성의 주가 반등이나 상승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개선, 전환, 흐름이 바뀌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전반의 흐름이 취약하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성장이 아직 머물러 있다. 요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관해서 관련된 산업의 종목들, 뭐 소부장을 비롯해서 반도체에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는 이미 뭐 고점을 논하지 않더라도 최근 내의 주가 상황 대비해 3분의 1 토막씩 다 나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면 이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전략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특별히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에 더 애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삼전 헤맬 때도 하이닉스는 잘 갔고 그죠? 네. HBM 효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힘을 못 쓰면서 그죠? 엔비디아 토스트 안 되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밀리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밀렸다가 그죠? 네. 지금 뭐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은 비중이나 혹은 이제 혹은 초점을 종목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최근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마찬가지로 앞서 과도하다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의 지금 나타난 현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감행하면서 이제 롱숏 전략에서 하이닉스가 빠진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지난번에 5% 6% 빠질 때 이때는 롱숏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들이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난 뒤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든 나쁘든
하이닉스의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지만 하이닉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부장 네. 얘기를 좀 해야죠. 소부장이 사실은 재미없죠, 힘들죠, 그죠? 어우. 왜냐하면 뭐 그나마 이 소부장에서 갔던 게 HBM 관련주란 말이에요, 네. 그죠?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HPSP 이런 쪽이었는데요. 이런 쪽도 힘든데 다른 건 말해 뭐해, 그죠? 예. 다 두들겨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뭐 세게. 전공종이나 장비 이런 쪽은 뭐 거기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특별히 HBM 관련주는 이제 기대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미 반도체도 보면 실적은 사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뭐 M&A고 유증한다고 시장에 신뢰를 잃어가지고 갑자기 확 무너졌고, 그죠? 네. HPSP도 이제 ST하고의 분쟁도 마무리됐고, 그죠? 그렇죠. 뭔가 좀 될 만한 분위기긴 해요. 네, 그래서 소부장, 특별히 HBM 관련주들 기업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 어떠신지? HBM과 관련된 소부장 내의 종목들이 반도체 시장에 개선이 일어나지고 이들이 다시 움직일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약간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형태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 측면에서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좀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소부장 내에서의 포트폴리오 변경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차적으로 소부장 단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소재단이거든요. 소재단에서 주가 움직임이 어차피 빠진 거는 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소부장 단에서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소재 분야에서의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소재 단에서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의 동지세미캠 이런 거. 그렇죠. 동지세미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옮겨 타는 건 어떠할까? HBM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네. 먼저 조정을 받고 그래도 비교적 개인의 선호도가 오랜 기간 주가를 하락해서 약화되었던 소재단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로서는 뭐 썩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죠? 네, 네. 다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악재가 이제 현실화됐다. 네. 그거고 그죠? 뭐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얘기인데 느닷없이 뭐 한 이틀 전이죠. 갑자기 트럼프 인수팀에서 지금 보조금 주는 거 뭐 안 하는 거 검토하겠다. 세상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알고 있었죠. 그죠? 네. 그것도 인수팀에서 검토한다는데 그 얘기 나왔는데 막 LG 에너지솔루션 12% 빠지고 막 주가가 이런 주식들이 10%씩 빠지고 말이죠. 그죠? 야.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 시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당분간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볼까요? 뭐 보조금 축소되거나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없어진다기보다 축소될 것 같고요. 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네. 어떻게 되느냐가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2032년까지 이제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번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니까 내년 이후가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트럼프와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조금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감세, 민주당은 증세 형태이지 않습니까? 보편적 그 복지법 네. 등등 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1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35%인가 그랬는데 아마 21%까지 그 법인세를 인하했거든요. 그게 겉으로 싫어하면서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저런 인간이 막 그렇죠. 쌍소리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그러니까요. 무제한 양정화를 통해서 회사채하고 은행채 사주면서 다 소각을 시켜버렸죠. 월가는 또 사실 좋아하죠. 민주당은 사실은 뭐 워런부터 해가지고 상원부터 막
규제 이런 거 되게 그죠? 그렇죠. 금융권에 이런 규제도 설계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감세입니다. 감세. 그러면 지금 칩스법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일정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도별로 차감을 하기 전에 32년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투세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도 내고 이중과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중과세라는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받고 법인세도 인하받고 이 두 가지 세 혜택을 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하거나 줄이거나 어떤 그 형태로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받게 되면 거기가 동일한 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상쇄하는 부분에서의 절세 내지는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칩스법 또는 뭐 세액공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뭐 크게 타격은 타격이겠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 연동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임팩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내용이 점점 상쇄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뭐 세액공제 뭐 그 폐지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어차피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낸다고 보면 15%까지 인하한다고 그러죠. 21%에서 15%까지.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변화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실은 좀 과도하다. 제가 과도하다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망연자실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도 없고요. 사는 것도 무섭고요. 가지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하고요. 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뭐 매번 있습니다. 매번 주가 크게 올랐다가 주가 빠지고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추가로 더 빠질지 손절할지 가져갈지 더 살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20년, 21년, 22년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엔터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엔터주를 비교 산업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차 전지에 대한 해결점이라기보다는 이해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제일 뭐 그 부각받고 있는 게 JYP 엔터지 않습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2018년, 17년, 16년 이럴 때는 뭐 별반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부각됐냐? 20년부터 부각됐습니다. 19년 말에 JYP가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안쪽에서의 가격이었거든요. 시세 탄력을 받으면 2만 원까지 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7만 원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K-팝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K-팝이라는 게 뭐 싸이 때부터 뭐 K-팝이 있지 않았느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인지도는 그때부터 확장이 됐지만 돈을 벌기 시작한 건 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였거든요. JYP의 어림잡아서 제가 영업이익단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년, 20년에 대략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로 10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21년, 22년도에 1,7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방탄, 불핑, 뭐 해외 공연이 엄청 많은 이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외 공연을 하면서 이때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지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뷰스 올라가고 해외 공연 일부 하지만 그냥 인지도 면에서 올라갔던 거고 실제로 엔터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0년, 21년, 22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JYP의 주가도 14,000원, 15,000원에서 21년, 22년 하면서 17만 원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10배가
아마 10배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시차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22년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올 초에인가 8만 원, 9만 원대 박진영 대표가 50억 자사주 맞아요. 산다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역시 JYP야. 우리도 사서 같이 샀는데 주가는 더 빠져. 뭐냐 이거. 제가 그때 판단했는데 50억이 어떤 돈이었냐면 네. 배당금이었을 겁니다. 네. 딱 그 자기가 지분 가진 것만큼 배당금이 대략 한 40억 뭐 언저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받은 돈 그대로 산 거죠. 50억 그 돈을. 그게 이제 17만 원, 14만 원인가 17만 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8, 9만 원대에 샀습니다. 야, 이 사주가 사는데 이 주가 올라가겠지 다들 기대했는데 그러게요. 8, 9만 원에서 쭉 내려오던 6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와, 이 너무 많이 빠졌다. 왜냐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에서 으라차차 하면서 빼는데 4만 원까지 빼버렸습니다. 막판 그 피날레 치면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수직으로 4만 원까지 뺐거든요. 2차전지 얘기하는데 왜 자꾸 JYP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 좀 해줘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2차전지 돌아오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얘기하면 에코프로가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한 4만 원, 5만 원대에 출발해 가지고 한 4, 50만 원까지 올라갔단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약분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 BM, BM으로 4,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 수준 뭐 13만 원, 14만 원, 12만 9,800원, 13만 원이요. 13만 원, 뭐 14만 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둥둥둥둥둥 JYP 엔터가 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막판 피날레 주가 빠지는 것 같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종이 이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된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했던 흐름의 종목이 피날레 치고 주가 꺾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모더리를 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에서의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주가의 그 흐름들을 그간의 경험치를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제가 매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가지고 계시라고. 에코프로비움 18만 원에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3만 원에서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8만 원 팔았고 13만 원 사면 너무 좋은 전략적 센스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있는데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엔터주를 빗대어서 제가 비교 대상이 어떻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순환에서의 상승과 조정과 막판 피날레와 전환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조금이라도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럼 전환점 아까 우리가 네. 칩스법 세액공제 네. 먼저 모두에 얘기했고 제가 비교 대상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에.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도 모멘텀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ESS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무조건 자동차였거든요. 전기차 수요, 그렇죠. 뭐 감소, 뭐 네. 증가, 뭐 전기차가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시황 자체가 왔다 갔다 그렇죠. 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전동 공구 이런 게 있지만 공구 그 안에 배터리 그렇죠. 얼마 되겠어? 자동차였지 지금은. 네,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난번에 어닝콜을 하면서 주가가 시간에서 빵 떴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점이었거든요. 실적은 고만고만이었어요. 예상 수준. 근데 뭐냐면 일단 제가 알론 머스크 그날 어닝콜에서의 목소리가 와 정말 얘가 이렇게 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한 게 얼마만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어필을 하는데 조목조목 내년도에 20-30%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부분에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ESS 분야에 대해서 또 성장하고 있다. 30-40%씩. 이 부분을 어필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LGsol루션이 왜 주가가 강한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전기차 부분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그쪽의 매출은 줄었어요. 근데 분기당 매출이 8조 분기당 매출 규모에서 ESS 분야는 4,500억 수준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에서 따져보면 8% 9%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의 매출적 규모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고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어차피 심리이고 주식 투자도 심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활용도가 많아진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장공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얼마만큼 쓰임새가 있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선박, 항공 등등등등등 ESS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ESS와 관련된 종목들의 중심의 흐름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G솔루션이 주가가 비교적 견조한 거고요. 그리고 LFP, 그러니까 ESS는 어차피 LFP 관련된 흐름이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가 상황에서 LFP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움직인다면 기존의 2차전지와 소재단에서의 양극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개선된다면 LNF라든가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 탐모트리어스도 다른 재료로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들. CIS 같은 경우도. NFP와 관련된 ESS와 관련된 흐름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개선, 모멘텀, 주가의 상황에 반전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수요처인 그죠? 네, ESS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수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기존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폐지하고 다 전기차로 대체한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센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대세적으로는 시간차를 두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35년이 아니고 45년,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대체제로의 확장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거기에 배터리 분야의 산업이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환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결론은 파시지 말아라. 18만 원에도 보유였고요. 13만 원에도 보유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앞서 칩스법도 제 벤터도 말씀드렸지만 4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불과 2, 3주 만에 다시 6만 원까지 올라오거든요. 13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18만 원까지 모멘텀만 만들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팔고 다시 살 기회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어렵지만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될 점들 돌파구는 있습니다. 배터리 투자 전략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